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해군의 골치 아픈 문제. 2. 유일한 옵션은 T-50입니다. 3. 한국이 대박을 쳤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계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계 회사는 보잉, 사브아카이,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0용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T-50A가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러스 MC 도널 더글러스 사이 T-45 고수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3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수호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수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수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수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0용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2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의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기 이때가 휴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험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이때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나 주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고수호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사의 경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 사의 모체였던 핀 메카니컬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 메카니컬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은 최대 속력 또한 아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해 염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B737 맥스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밀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밀항기에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해 이륙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재고가 남아 경락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 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면에서는 카이의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의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공 예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화 FX 사업에서 카이의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0이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의 MK-84 범용 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PH를 의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0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0이 사독 후에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훈련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의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의 T-50의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의 T-50I 전술 입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영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타이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카이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갑부대도 세계를 존경하게 만든다. 러시아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대의 습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2배 가까이 증감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았습니다. 장기 독재 중인 푸틴부터 썩을 대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극에 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진은 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12개월이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과 나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렇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실에 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속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위원회는 국방정보국 DIA, 국가정보국 DNI 등 각계 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콧 베리어 DIA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였다래요.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의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2배 가까이 스펙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 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9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비료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일성급지적 양적 주력 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십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사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원상 T-80BVM의 방어력 증감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급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50mm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A6 같이 세계 점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갑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VM 일대로도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온장단과 달리 전면 장갑이 종이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0이 날개 안정 분리 철강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폭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폭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폭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어댕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트리고 다닌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릭트 반응 장갑이 750mm의 방호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허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갈배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1의 경우 K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74N을 사용할 경우 막 52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1A5는 관통력이 더욱 감해져서 K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 흑표의 전용 날탄인 K279는 여기서 15-20%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상점하고 흑표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로도 적성국의 최상 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성국에 비해 2배나 강력한 오버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 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 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 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점막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 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현무이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모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최신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지상 레이더로 유도되거나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발표에 따르면 이 교신이 갑자기 끊기거나 미사일이 요격 궤도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만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우리 공군방공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천궁1이 발사된 뒤 사격 통제 레이더와의 교신이 불안정해지자 10여 초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정비요원의 과실로 천궁1이 오발되었을 때는 3.5초 만에 자폭했는데요. 이처럼 미사일에 탑재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미사일에는 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썩은 군부가 팔아치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전 세계를 우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에 올라올 때마다 앞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 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 시설 복구에 참담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 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100년 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 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속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함이 고장 레튠지대한 미사일 2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한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적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밤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 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전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한 미사일에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 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이면장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장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면장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당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함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 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k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 해전에서 이 정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 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겹치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 함의 함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한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한 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키밍 대한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한 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튠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 전력은 대한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 유도탄 기만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카가가이 MK 제프 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 미사일은 전면부에 장착된 응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카가가이 MK 이 같은 대한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의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카가가이 MK2입니다. 카가가이 MK2는 위협 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함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슈트 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주대 어항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 탄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 플레어를 자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잠정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 체계인 카가가이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연력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메스는 전세계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 기만 체계는 메스나 카가가이 M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저망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 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 미사일 대응 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알박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MMW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2차 세대 기만 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알박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더 이상 외산 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함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